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뉴럴넷을 실제로 데이터셋에 적용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격적인 뉴럴넷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체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진 분류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을 먼저 사용해야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사용할 데이터셋은 피마인디언 다이어비티스 데이터셋. 그래서 피마인디언의 당뇨병 여부를 조사해 놓은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여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오픈 데이터셋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캐글에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환경은 그 구글 콜앱이잖아요. 그래서 콜앱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쓰셔야지 데이터셋하고 데이터셋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시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내가 그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 데이터셋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다시 업로드를 하시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이 위치에다 업로드를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환경은 여기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여기가 루트 폴더예요. 이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아래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보입니다. 참고로 피마인디언 데이터셋은 그 피마인디언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비만 인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 80% 정도가 60%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뭐 연구 차원에서 조사를 이제 해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자, 데이터셋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일단 사용을 하실 거라면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우리 한번 관찰해 보는데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포인트가 768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셋은 그냥 뭐 엑셀 파일 같은 데서도 읽을 수가 있겠죠. 파일을 오픈해서. 그래서 읽어봤더니 요 애트리뷰시 속성들이 9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맨 마지막 속성은 당뇨 여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은 1이고요. 없으면 정상이면 0이죠. 그래서 1과 0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만들 모델은 여기 프레그넌트부터 시작해서 에이지까지를 학습해서 학습 데이터의 속성으로 사용해서 당뇨 여부를 맞추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는 요 8개의 속성이 사용이 되겠죠. 네, 뭐 내용 보시면은 뭐 프레그넌트는 임신 횟수일 거고, 플라즈마는 공복 혈당 농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완기 혈압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thickness는 삼두근 피부 두께, 뭐 인슐린, BMI는 체질량 지수이죠. 그다음에 페디그리는 가족력, 그다음에 에이지는 나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당뇨 여부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마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셋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읽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주는 이런 메소드죠. read CSV가요. 예, 이거는 판다스에 있는 그냥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콜앱 노트북스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잘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5줄을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커멘테이션 되어 있는 이렇게 쳐야지 출력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바로 되면서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처음 5줄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 코드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코드 그대로고요. 네, 실행을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제 바로 읽어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콜앱에서 이 리눅스 명령어들이 다 먹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느낌표를 맨 앞에 치시고 리눅스 커맨드를 그대로 쳐주시면 리눅스가 그대로 리눅스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보고 싶으면은 느낌표를 앞에다 붙이고 PWD가 원래 현재 디렉토리 보여주는 명령어잖아요. 네, 이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파일을 리스트하고 싶으면은 예, 여기 ls-al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셋을 뭐 미리 보고 싶으면은 예, 여기 헤드 또는 테일 같은 명령어를 써가지고 예, 파일을 읽어서 앞에 줄 또는 뒤쪽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명령입니다. 아까 그 헤드 5하고 줬던 거는 그 파이썬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써서 한 거고요. 이건 리눅스 명령을 쓴 거죠. 파이썬을 읽어드리기 전에 그 파일 자체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파일, 노트북 파일이 있는 곳은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파일이 실행이 될 때는 여기 런타임 워킹 디렉토리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현재 파일 위치가 어디냐, 현재 내가 작업하는 위치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이 위치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밸런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레이블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당뇨 여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시면 컬럼 이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컬럼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씩 해당이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다이어비티스가 0, 1,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500명, 268명이 있다. 그래서 합이 768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훈련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쪽으로 막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는 로스를 줄이는 게 목적이죠. 훈련의 목적. 근데 대다수가 정상이었다라고 치면은 당뇨인 사람은 좀 틀려도 예, 많이 틀려도 정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잘 맞추면은 로스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실제로는 당뇨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당뇨 예측은 아니고 정상인 환자에 대해서만 잘 맞추는 이러한 모델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균형이 안 맞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균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 요 정도면은 예, 뭐 그렇게 어차피 여기도 268명이나 있으니까 예, 적절히 잘 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피처의 그 특징들을 한번 통계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랑 똑같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describe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메소드가 있어요. 요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아까 우리가 보셨던 9개의 피처들에 대해서 이 통계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그넌트부터 시작해서 플라즈마 쭉 가서 다이어비티스까지 9개의 아까 속성이 있었잖아요. 이 속성에 대해서 요 개수는 우리 768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전부 다 768이죠.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백분위 수들을 보여주죠. 예, 50%는 이제 딱 중앙값이 되겠죠. 그 미디언 값을 보여주고요. 25%, 75%에 해당하는 값들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걸 통계 정보를 한번 쭉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그냥 이 값 자체에서 그대로 훈련을 시킬 건데, 나중에는 이 값들이 이제 어떤 거는 뭐 3점대고 어떤 거는 뭐 60, 70 이런 값이 나오고 값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0점대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 값 자체를 아무런 전처리 없이 신경망에 넣어주게 되면은 훈련이 좀 잘 안 돼요. 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훈련시키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깊은 신경망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값을 미리 비슷한 범위로 다 조절을 미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로우 데이터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훈련을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마우스가 작동을 잘 안 하는데 한번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피처의 코릴레이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통계 정보를 본 거고요. 이제 코릴레이션인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거를 불러주시면 되고 요걸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쪽으로 9개 속성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9개 속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하냐면 요 코베리언스를 이 표준 편차들로 나눠준 피어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요거는 제가 그 AI 기본 수학 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코베리언스는 x라고 하는 변수하고 y라고 하는 변수의 상관관계, 공분산이죠,를 계산을 한 건데 이 값이 클수록 서로 관련이 높은 거고요. 값이 0이면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로 가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그 상관관계의 크기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로 어떤 그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 로우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값 또는 0에 가까운 값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x나 y 중에 하나를 키워주게 되면 나머지도 같이 커지는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되면 x를 키워주게 되면 y는 적어지고요. x를 줄이면 y는 커지는 이렇게 반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우리 뭐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같이 늘어나죠.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 데이터 샘플 상에서는 뭐 그런 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 텐데 얘네들이 이제 이쪽을 x라고 칠게요. x하고요. 자기 자신하고는 항상 상관관계가 1이죠. 그래서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전부 다 1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상관관계인데 임신 횟수하고 뭐 공복 혈당 농도하고 상관관계는 뭐 0.13 정도 반올림해서 이런 값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측정해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는 같은 값이고 요거랑도 같은 값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뭐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다 학습에 사용을 할 거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지금 768개밖에 안 되는데 이 속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일부 데이터만 취해서 훈련에 쓰기 위한 그런 사전 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매트릭스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그림으로 좀 보면은 한눈에 더 쏙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히트맵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바꿔서 한번 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를 뭔가를 하나 써야 될 텐데 요 C본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C본을 임포트 할 때는 요 임포트 네임은 SNS로 보통 별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C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 사전에 뭐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컬러 맵도 세팅을 하고요. 그림의 크기도 이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실제로 히트맵을 그리는 파트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df.color
코릴레이션 하면은 아까 그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 매트릭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인자로. 그 다음에 뒤에는 이 히트맵의 어떤 그 속성들이에요. 뭐 선의 두께라든지, 뭐 컬러 맵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레전드 같은 걸 주고 싶으면, 그 어노테이션을 쓰고 싶으면 어노테이션을 tru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이런 히트맵을 그려줘요. 금방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다이아고널 방향으로는 1이고요. 여기가 지금 플라즈마, 프레그넌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프레그넌트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저 위쪽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면 아까랑 똑같죠? 그냥 아래다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하고 차이가 없어요. 아래에다 그냥 표시만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밝은 색, 1에 가까운 색일수록 밝은 색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밝은 쪽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죠. 0.54.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당뇨랑 관련성을 볼 거니까 당뇨를 하나 골라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이걸 잡아서 이렇게 비교해도 똑같은 숫자니까요.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이 당뇨랑 관련이 높은 숫자가 높은 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0.47에 해당하는 게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 공복 혈당 농도고요. 정확히는 뭐 플라즈마 글루코스죠. 이게 제일 높고요. 그리고 요거 BMI가 두 번째로 높네요. BMI가 0.29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를 골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뭐 음수는 잘 안 보이는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역시 학습을 하면 좋겠죠.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로 큰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뭐 상관관계를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데이터 샘플상에서 몇 명이나 그런 특성을 갖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위에 히스토그램을 하나 그리고 아래도 하나 그렸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은 플라즈마에 대한 히스토그램이고요. 아래 거는 BMI에 대한 거죠. 플라즈마인데 당뇨가 없는 정상인과 당뇨가 있는 당뇨 환자랑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폭에서 그리고 있는 거고, 이 빈스가 3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라즈마라고 하는 값이 뭐 정상 값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200이다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 데이터들은 뭐 0부터 예를 들어서 뭐 300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0부터 300까지를 몇 구간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30개로 나눈 거예요. 이걸 좀 구간을 총총하게 100으로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빈도를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랑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하고 BMI에 대해서 이걸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그려준 거고요. 실제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시면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이 정상이고요. 이 오렌지색이 당뇨인데, 지금 플라즈마가 예를 들어서 175 정도에 해당이 되는 플라즈마가 좀 높은 경우에는, 정상인은 지금 여기 보시면 10명도 채 안 되죠. 몇 명 안 돼.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뇨 환자는 175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2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샘플의 개수입니다. 히스토그램이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플라즈마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질량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좀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체질량 지수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육안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데이터 밸런싱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그릴 수가 있고요. 실행해 보시면.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이건 통계 정보고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역시 실행하면 바로 계산돼서 나오겠죠. 복잡한 계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히트맵을 그리는 거 실행시키면은 바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 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그려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데이터를 미리 조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읽고, 읽고요. 데이터셋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읽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입력 값으로 쓰고, 어떤 거를 레이블로 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 ilog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내가 인덱싱하는 방법인데, 여기 컴마가 있고요. 컴마 왼쪽이 행 쪽으로 내가 인덱싱을 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이 컬럼 쪽으로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 쪽으로는 내가 슬라이싱을 이렇게 했으면은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 768개가 있었으니까 768개를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뭐 어디 잘라서 버릴 곳은 없으니까. 그리고 요 컬럼 쪽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컬럼 쪽으로는 0부터 시작해서 요건 inclusive, 요건 exclusive입니다. 그래서 8은 포함이 안 되고 7까지만 내가 x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0부터 7까지죠, 컬럼. 그 다음에 8번째 인덱스는 내가 y로 쓰겠다. 레이블로 쓰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x, y까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항상 거의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일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였죠. 시그모이드였는데, 시그모이드는 사실은 그 이진 분류의 출력단에서나 쓰이고 뉴럴넷 중간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많이 사용이 되냐면 렐로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많이 사용이 돼요. 렐로는 활성화 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0이잖아요. 원래 이제 직선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게 음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0이 나와요. 음수는 안 뱉어줍니다. 0만 나오고,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는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로예요. 그래서 리니어한 요 펑션을 여기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rectified라고 보통 부르죠. 정류기에서도 rectified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음수가 0으로 다 나오고 양수만 나오는 이러한 활성화 함수가 렐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2자만 소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max하고 0과 x. x가 음수가 되면은 0이 제일 큰 거니까 그냥 0이 나오는 거고요. x가 양수가 되면은 그 들어간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렐로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시퀀셜 클래스를 이제 생성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컨테이너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 시퀀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모델에다가 이제 add 메소드를 써가지고 층들을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그림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x가 입력이니까요. 입력도 하나의 층으로 이제 요즘엔 보죠. 그래서 입력층, 중간층 2개, 출력층 하나. 그래서 층이 모두 4개예요. 그래서 여기 add가 4번 쓰인 겁니다. input은 근데 이제 보통 층이라고는 부르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 활성화 함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입력일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쉐입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8개. 그래서 아까 나이까지 해서 8개였잖아요. 프레그넌트부터 에이지까지 8개가 있었고, 그거 주르륵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뉴런 엑스가 12개고, 그 다음 거는 8개짜리를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만 잘 설정하면 되겠죠. 왜냐면 시그모이드니까.
여기는 0부터 1 사이로 뱉어주는 거고요.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정상,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당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 활성화 함수가 렐루예요. 마지막만 시그모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층마다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댄스 1, 댄스 2, 댄스 3 이런 건 안 써줘도 뭐 괜찮습니다. 자, 댄스 1이고 댄스 2고 댄스 3가 되는 거죠. 여기 8개, 12개 제가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8개는 요 입력, 12개는 요거 8개는 이거, 1개는 이거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 서머리는 모델에 대한 요약을 그냥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가 그려져요. 모델점 서머리가 호출이 되면.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 두실 거는 8개, 12개, 8개, 1개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입력은 이제 사실상 층으로는 돼 있지만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입력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파라미터의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까 이어져 있는 줄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가 개수가 8 곱하기 12가 되니까 96이 되죠. 여기 선이 땡땡땡으로 되어 있지만 96개의 선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바이어스들이 12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8 곱하기 10이니까 96 더하기 바이어스 12개 하면은 108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8개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어스고요. 합쳐서 108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2에서 8로 가는 거니까 곱하면 똑같이 96이 나오는데 바이어스만 8개죠. 그래서 합치면 104개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8에서 1로 다 이어지는 거니까 8개의 웨이트가 있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있죠. 출력 쪽에 이어지는. 그래서 9개. 그래서 요거 싹 합치면 221개. 그래서 221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 넷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221개의 파라미터예요. 어떤 파라미터를 배우죠? 로스를 줄이는 파라미터를 배우죠.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스는 뭘 주느냐 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를 줘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실제값 곱하기 그다음에 로그의 모델의 예측값 더하기 1 빼기 실제값 곱하기 로그의 1 빼기 예측값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였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런 로스를 주고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함수는 fit이고요. 이 컴파일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세팅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쌍으로 가서 훈련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진 분류를 위한 그 로스 펑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는 걸 쓸 건데 이 아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옵티마이저가 있어야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게 옵티마이저예요. 그 다음에 이 어큐러시를 제가 매트릭이라고 놨는데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화면상으로 관찰할 정보예요. 화면상으로도 관찰이 되고 파일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관찰할 지표이기 때문에 훈련의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건 여기다 뭘 써주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관찰할 지표를 써주는 게 좋겠죠. 내가 궁금한 사항을 써주는 게 필요한 테니까.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도 쓰고요. 프리시전, 리콜 이런 것들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이런 것들 써줄 수 있고 텐서플로우 앤 F1 스코어는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시전, 리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단순 계산으로 계산되는 양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관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회귀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MSE, MAE, 그 다음에 아니면 루트민 스퀘어 에러 이런 것들을 관찰 지표를 넣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커스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내가 보고 싶다, 다른 지표를 내가 정의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함수로 디파인 한 다음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폭은 100회로 했어요. 데이터셋을 100번 반복해서 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데이터셋 하나가 샘플이 768개가 있었죠. 768개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니까 이거를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100이죠. 내가 배울 그 횟수는. 그러면은 76,800개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76,800개의 문제를 풀게 돼요. 물론 반복해서 푸는 거지만. 배치의 크기는 10으로 했어요. 배치의 크기는 로스 펑션을 만드는 단위예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데이터가 10개가 들어가야지 한 번 웨이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업데이트에 썼던 10개는 이제 한 번 학습에 썼으니까 싹 빼내고 나머지 768개 중에서 758개를 가지고 또 랜덤하게 뽑겠죠. 뽑아서 10개를 만드는 다음에 10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든 다음에 또 훈련하고 그 10개는 또 빼고 그래서 768개를 가지고 다 훈련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을 하는데 그걸 100회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 배치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주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배치 사이즈가 커져야지 로스 펑션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실제 데이터 셋하고 그래도 비슷한 로스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좀 크게 쓰는 게 좋은데 대신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주면 메모리를 그만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 계속 무한정 키울 수는 없고 적당한 크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데이터 읽어드리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델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것까지를 한번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드를 그냥 다 합쳐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한 다음에 파이썬으로 읽어와서 파이썬 변수를 넣어놓고 모델 만들었죠. 그래서 요 XY를 여기다 넣었죠. 모델 핏에다가 훈련시키는 데다 X, Y 넣어서 나머지 아까 세팅해준 대로 해서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옵쇼시만 써놨는데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여기 컴마 하고 필요한 것들 넣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돌리면 되겠죠? 아까 보셨던 그 코드입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실행 결과가 금방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주르륵 실행이 되죠?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어큐레시 제가 찍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65.6% 정도 뭐 이렇게 맞추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로스는 뭐 0.6인데 로스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떨 때는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뭐 로스를 뭘로 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찰할 거는 로스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로스가 보시면 조금은 줄어들고 있죠. 뭐 그런 걸 대충 경향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굉장히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옵티마이저가 랜덤한 초기 값으로부터 그 기울기를 가지고 값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갔냐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아까 우리 이진분류를 시그모이드를 써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이진분류도 사실은 소프트맥스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0이 정상이고 1이 당뇨였는데 그거를 원합 벡터 형태로 바꿔서 0, 1이면 정상, 1, 0이면 당뇨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요 y라고 나온 거를 이거를 원합 벡터 형태로 다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쓸 건데 그게 지금 요거예요. to categorical. 예,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원합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 메소드예요. 요걸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유의 메소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를 넣어서 새로운 y가 나왔는데 이건 원합 벡터 형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모델은 똑같은데 맨 마지막 출력층이 다르겠죠? 아까 1이 아니라 이제 2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각각에 대해서 예측을 할 테니까 여기가 소프트맥스가 돼야 되고 로스 펑션도 이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야 됩니다. 네, 요것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동일한 코드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다중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이렇게 전 코드처럼 하면은 다중 분류 형태 코드를 띄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이진 분류를 할 수 있는 걸 일부러 다중 분류를 한 거지만 지금 보실 거는 정말로 다중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3개가 이상이 있어야지 되겠죠. 예,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이터셋은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어요. 예, 아이리스 꽃이에요. 꽃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심플한 데이터셋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데이터셋이. 그래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3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고 예, 보시면은 여기 품종이 3품종인데 버시칼라, 세토사, 버지니카 이렇게 3개의 품종이 있어요. 네, 품종이 있고 그 품종마다 꽃의 모양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요 세파리 꽃받침이에요.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받침은 뭐 아래 꽃이 이렇게 받침이 있고 위에 또 꽃이 있고 뭐 이런 구조 같은데 아래쪽을 얘기하겠죠. 아래쪽에 꽃받침의 길이하고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하고 너비. 예, 요거를 관찰하면 품종이 뭔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색깔 같은 걸 쓰면은 뭐 더 구분이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요 4가지 정보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생김새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개수는 150개밖에 안 돼요. 되게 적죠. 그래서 품종당 50개씩 모아놨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쫙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요거를 측정을 해놓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값이 측정이 돼 있고 모두 150개고 레이블은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토사냐, 버지니카냐, 뭐 다른 거냐 하는 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레이블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뉴럴넷에서는 그 레이블을 가지고 로스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텍스트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분류 모델에서는 이거를 원합 벡터 형태로 바꾼다고 했죠. 원합 벡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100, 그 다음에 또 다른 품종은 010,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001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줘야 됩니다. 원합 벡터 형태로. 그래서 5개의 트리빗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4개는 내가 X 학습의 입력으로 사용할 거고 요게 출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레이블이 되겠죠. 정답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판다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파일명을 주고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메소드를 이용해서 불러서 df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앞에 5줄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출력이 잘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시면 품종이 텍스트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읽어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데이터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뭘 관찰할 거냐면, 요번엔 앞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요번에는 아까 SNS가 있었죠. 시본. 여기서, 요번에는 이제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 걸 했었고, 요번에는 페어 플롯을 볼 건데, 페어 플롯은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요 색깔이 일단 지정이 돼야 되는데, 색깔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품종을 기준으로 색깔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화면에 보이도록 했는데, 이 페어 플롯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대각 방향으로는 히스토그램들을 보여주고요. 아까도 히스토그램 잠깐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 히스토그램을 그냥 디폴트로 보여주고요. 대각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이 대각 방향이 아닌 것들은 스캐터 플롯을 찍어줘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뭘 찍어주는지. 아까 그 코드를 실행시키면 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그림은 이게 지금 대각 방향이죠. 그리고 여기는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이런 거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그러니까는 요 레이블하고 이걸 위에다 놓고 보시면 더 편한데, 어쨌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걸 보면 꽃잎의 너비를 이제 보시면, 꽃잎의 너비는 파란색이 세토사니까, 세토사가 꽃잎의 너비가 대충 한 0.3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을 갖고 있죠. 그리고 1이 넘어가는 샘플은 없죠. 꽃잎의 너비가, 세토사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버시칼라는 여기고요. 버지니아 카는 여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벌써 꽃잎의 너비만 봐도 품종 구분이 어느 정도 되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스토그램들을 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기 자신과 다른 거랑이기 때문에 그거에 스캐터 플롯, 위치를 그냥 찍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걸 보시면,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 이렇게 봤을 때, 꽃받침의 길이가 대충 5 정도 되고, 꽃잎의 너비가 0.25 정도 되는 요런 근처에는 세토사가 다 찍혀 있죠.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꽃받침의 길이도 길고 꽃잎의 너비도 좀 이 정도 되고, 이런 근처에 막 찍혀 있고, 버시칼라는 더 큰 쪽에 찍혀 있죠. 더 받침도 크고 꽃잎도 크고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잎의 너비 이런 것들이 품종을 구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산포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막 다 섞여 있으면은 그 정보가 사실 무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정보가 무의미하지 않죠. 지금 클러스터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4개의 정보를 가지고 꽃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방금방 코드가 실행이 돼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읽어온 거, 이번에는 이 아이리스를 읽어왔죠. 잘 읽어왔고요. 또 아까처럼 이 페어 플롯 그리는 거, 그림 금방금방 그리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번엔 한번 읽어서 한번 판다스에서 파이썬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일을 마운트한 다음에 읽어서 XY 준비했죠. 아까처럼 X는 샘플은 다 쓸 거고 0번 인덱스부터 4번이 포함이 안 된 3번 인덱스까지를 이제 부르겠죠. 그러면 꽃잎의 길이 너비, 꽃받침의 길이 너비에서 0, 1, 2, 3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이 레이블로 들어가는데, 이 레이블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원합 벡터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원합 벡터로 바꾸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판다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예요. pd.getDummies하고 y를 주게 되면 역시 또 원합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쓰시면 되고요. 처음 5줄을 출력하면은
5줄, 그다음에 레이블에 대한 5줄 이렇게 나오죠. true, false, false는 1, 0, 0이에요. 그래서 세토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훈련을 할 텐데, 모델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력이 4개고요. 출력은 3개죠.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네, 원합 벡터니까. 그래서 4개를 입력받아서 3개의 출력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중간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간층을 2개를 썼고 12하고 8을 아까도 썼으니까 지금도 뭐 12, 8을 한번 쓸게요. 그래서 12개 뉴런으로 확장했다가 8개 뉴런으로 좀 줄였다가 다시 3개로 줄여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럼 배워야 될 파라미터 개수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4 곱하기 12 하면은 48인데 여기에 바이어스가 12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48 더하기 12. 여기서는 12 곱하기 8이니까 96인데 바이어스 8개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8, 3, 24인데 거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둘, 3개. 그러면 191개입니다. 배워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는 191개가 돼요. 그리고 모델이 내놓는 출력은 여기 3개니까 각각이 그 각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었죠. 소프트맥스 쓸 거니까요. 그러면 정답이 여기 있겠죠. 원합 벡터로 100, 뭐 010, 001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랑 얘랑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비교해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비교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라는 거를 잘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 로스 펑션 이름은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야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줘야 돼요. 예,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그 전체를 통합한 코드가 이거예요. 예, 필요한 부분 인풋하고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하고 파일 읽어서 데이터 분할해서 원합 벡터까지 준비시키고 모델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되죠. 아까 다 보셨던 코드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이제 돌리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원합 벡터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파이토치에서는 여러분들 파이토치도 많이 쓰시죠. 파이토치에서는 이 원합 벡터를 만들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이 nn.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때 클래스 레이블을 정수로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수로 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파이토치 내부적으로 얘를 원합 벡터 형태로 알아서 바꿔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원합 벡터 만들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정수를 레이블을 주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는 원합 벡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개발자가 좀 편하겠죠. 원합 벡터 만드는 거 불러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편의를 좀 제공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능이 텐서플로우도 있어요.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죠. 이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실행이 되고, 네, 학습이 끝났습니다. 정확도 뭐 이렇게 나왔죠. 네. 네, 뭐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예, 이건 모델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합 벡터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텐서플로우에서는 요 레이블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이클런에 있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레이블 인코더를 하나 임포트 해주시고, 아까 원합 벡터 만드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레이블 인코더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L2죠. L2.fit transform 하고 요 Y를 주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Y가 나오는데, 요거는 원합 벡터가 아니고 인덱스, 그러니까 정수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정수 인덱스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토사 같으면 0번으로 쭉 부여되고, 버시컬라는 1번, 버지니카는 2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부여가 된 다음에,
모델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이 로스 펑션만 잘 맞춰주면 돼요. 여기 앞에 스파르스가 들어가 있어요. 스파르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은, 실제로는 정수 레이블을 주고 훈련을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얘를 원압 벡터로 다시 가공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보기에는 마치 정수 인덱스가 막 그대로 막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그 원압 벡터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바꿔주고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리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진짜로 계산이 될 때는 어떤 방식을 쓰든지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은 원압 벡터, 즉 어떠한 그 입력이 특정한 클래스 하나로만 딱 매핑이 되는 이런 형태만 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두 개 이상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클래스가 5개가 있는데 하나의 샘플이 야생동물도 되면서 사자도 되는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생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집동물이고요. 뭐 여기는 집동물이 가축이죠, 참. 예, 가축이고 그 다음에 꼭 가축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야생동물이 아니고 뭐 다른 클래스가 있고 이게 사자, 호랑이, 늑대 뭐 이런 거였다면 예, 사자에 해당이 되고 예, 늑대나 호랑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그 레이블이 10, 10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모델이 아까처럼 소프트맥스만 쓰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어디인가 그 출력이 뭐 확률 높은 거 2개를 고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진 분류 형태로 예측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게 0.5가 넘어가면은 그 해당한다. 그 클래스에 해당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력이 5개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써서 0과 1 사이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게 돼요. 0.5 이상이면 그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이렇게 원핫이 아니라 일이 여러 개인 형태로 레이블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멀티핫 벡터라고 불러요.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겠고 제가 뭐 예전엔 담아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분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